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을 공언했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던 이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국민을 속인 죄를 묻겠다며 직책을 박탈하고 귀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그대로 되갚아줬습니다. 두 정당 모두 상대를 향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국민이 지금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 아닐까요? 보도본부 한나인, 새로운 방역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행 국면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잡했던 현행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닐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랜 기간 고된 거리두기에 지칠 대로 지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해 86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건 수요일 집계 기준 최다치로 이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19일에 2,152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연휴가 끝난 24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일주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이 중 수도권에서만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서 이 수도권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건 수도권을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모두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이 수치가 1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1.04로 지금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은 1.08, 비수도권은 1.02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7.2명으로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데요. 이 중 서울이 9.4명으로 가장 높고 경기는 6.1명, 인천은 5.0명입니다. 거기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어 비수도권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단풍철과 대체 휴일 연휴 등을 앞두고 있어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월 연휴 기간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4주 동안 발생한 가족 그리고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임과 행사 등이 활발해지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공동생활, 취식을 통한 밀접 접촉과 반복 노출입니다. 단풍철 여행이나 모임은 가능하시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행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에 종료되면서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유행 추세를 보면요.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선 다중이용시설 이용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등 방역 지침을 다시 완화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고령층의 90%, 성인의 8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 이후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 백신 패스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백신 패스는 프랑스와 덴마크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접종자는 5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오늘 오후 6시까지 추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만 예약률은 6%대에 그치면서 정부는 이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역시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당국은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이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나 이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도 들어보시죠. 단기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유럽 국가라든지 나라에서 이제 백신 패스를 중심으로 접종자들에게는 계속 일상 회복을 일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걸 열어주고 다만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보호하는 조치를 통해서 가급적 감염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감염을 최대한 억누르는 쪽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했던 제한을 좀 최대한 풀어준다 이런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백신 패스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반발이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실제 도입이 될 시에 접종자의 경우 일상의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요. 벌써부터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사전 동의 이상 기준을 충족을 해서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접종을 강제할 수 있냐고 항의를 하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면서 개인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 대상이라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을 하느냐.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서 벌써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제 백신 패스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미접종자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는 방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저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각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자가 다수고요. 그다음에 실제 감염자는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한테는 무슨 뭐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한 다수,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접종자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강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수가 편리하게 하는데 저는 방역당국이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데에서 일부 불만, 뭐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수렴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방안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에 따른 시민들의 백신 접종 우려도 접종률을 높이고 확산세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민도 모두 사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이죠? 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이익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위험보다 크다고 조언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부작용이나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임신 중이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화천대유와 민간 투자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4천억 원대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당의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지금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고 이미 착수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에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를 보면 김 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 또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은 어제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천화동인 2호부터 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운영자금 그리고 배당 수익 구조 등과 관련된 각종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배당금을 얻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 유력 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들의 대화가 남겼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게 수사 개시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녹취록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의 개발 이익 중 10억 원대 금품이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건네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로서는 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인물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의 녹취록을 제출한 인물은 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모 회계사입니다. 정 회계사는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총 19건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남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자신도 천화동인 5호를 통해서 644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익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등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도시공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은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걸 텐데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사장 대행 등이 개발 사업 수익 배분을 논의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4,040억 원의 배당금, 또 수천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대장동 개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씩 1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씩이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공했다 이렇게 밝혀져 있으면 그러면 전달 액수하고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회계사는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찍혀져 있는 사진, 그리고 이 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인물 등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을 해서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정회계사가 과연 왜 이 시점에 검찰에 녹취록을 남겼을까? 이 대목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정 회계사는 자신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 씨는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다며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만들고도 주변 인사들 몇몇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 씨는 검찰에 녹취록과 함께 양심 선언서 형식의 문서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잠적하거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 과연 이번 의혹을 밝히는데 어떤 그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저 녹취록 내용에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건데 사실 언론 보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경향신문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이른바 뇌물로 추정되는 그런 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한테 주었다는 이름까지 다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명단이 있다는 거죠. 뭐 액수 뭐 이런 것도 기록돼 있다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뭐 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 또는 그 대화에 참여한 멤버들 간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뭐 그걸 추정케 하는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게 녹취록이 19개라는 얘기도 있고 19개 외에 별도로 더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보도의 중심 테마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당한 정도의 액수, 10억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액수가 건네간 거는 저 녹취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저거는 뭐 이제 이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거니까 그 외에도 어저께 압수수색한 데서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주요 관계자 중에 사실은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 당시에 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그 집까지도 압수수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람 플러스 알파 몇 명의 관계자가 또다시 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에서 그 압수수색 현장 CCTV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었죠. 네,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CCTV 화면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7분 검찰 수사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현관문이 열리고요. 검찰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바로 이 순간 유 전 본부장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후 CCTV엔 수사팀이 분주하게 전화를 하며 복도를 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고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25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의 자택 건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증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을 밖에 붙어있대요. 어제 CCTV 없느냐 이러면서 방사를 주워갔대. 핸드폰 전화
우리가 제공할 그대로 일일이 누워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물론 이게 사라졌는지 뭐 일부러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압수수색을 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자 야당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서 이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본인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을 진두지휘한 유동규 씨가 뭐가 두려워서 휴대폰을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까라며 이 후보의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 역시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와 함께 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당장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동규 씨도 뭔가 이제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휴대폰을 밖에 던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전날 밤새워서 뭔가 일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압수수색이란 건 그냥 전격적이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전날 밤에 다 그렇게 긴급히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것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언론들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검찰은 그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휴대폰은 어디로 사라졌고 또 유 전 본부장은 왜 휴대폰을 던졌는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만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휴대폰을 던졌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가 이제 건물 관계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휴대폰을 던진 것 같다. 휴대폰을 한번 찾아봐라. CCTV 없냐 그랬으니까 아마 검찰이 들어가서 휴대폰을 찾는데 집에서 신호가 잡히니까 천장까지 봤는데 그래도 없었으니까 아마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그래서 확인 차원인 것 같고요. 실제 던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다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파손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핸드폰을 던졌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실제 이 사건의 쟁점은 화천대유의 문건과 성남도시개발 문건 그리고 계좌나 현금이 출금된 것들 그걸 위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직원들의 진술까지 보면 사실관계의 어떤 윤곽은 좀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정액회계사가 사건 초기에 바로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현금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건의 쟁점을 흐리거나 왜곡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대에게 자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리한 것만 녹음을 해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철저해야 되지만 어떤 천하덕인 관계자의 의도대로 사건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측면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작성해서 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일부 유력 인사 이름을 거론하는 대목이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씨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한 대화를 녹음하면서 일부 인사가 챙겨줘야 한다는 법조계 등의 유력 인사 이름을 따로 기록해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야권 인사는 정 씨가 작성한 녹취록에는 일부 법조계 인사 이름과 금액도 등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정치권에선 녹취록에 거론된 인사라는 미확인 리스트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가 실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씨에게 녹취록을 입수한 검찰 수사팀은 이 부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대장동 개발업체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가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19개 녹취 파일 안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요, 녹취록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없다면서도 100번 양보해도 4,040억 원의 배당금 수익은 2019년 이후에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18년 3월에 성남시장에서 물러난 이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의 50억 원 약속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포함한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이 본 사설 정보지 명단에는 4명이었다며 곽상도 의원은 물론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설 정보지, 저희가 찌라시라고 하는 그 형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3-4명 정도 이름이 더 있었다 했는데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그걸 무슨 국민의힘 인사 3-4명이 더 있다는 식으로 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뽀를 차셨던데 그 안에 솔직히 말하면 박영수 특검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인사의 이름도 있었고요. 거기에 곽상도 의원 이름도 있었던 것이고. 결국 야당 대표의 입에서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설 정보지 형태라고는 했지만 이 파장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언급을 보면 사실 여당에서 그 안에 있는 이름이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설 정보지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의 이름을 또는 그 내용을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여권에서 아무리 처음에 그 문제를 뭐 국민의힘 인사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저는 그 이준석 대표는 그냥 국민의힘 인사가 나도 봤는데 없더라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저 사설 정보지라는 건 저희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맞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그야말로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서 뭐 기사화를 하거나 또는 뭐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지 방송에 나와서 사설 정보지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호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서는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법조인들의 이름을 추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초호와 이른바 법률자문단에 인물들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재 전 법무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법무차관이었던 이창재 전 차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특수통 출신이자 지난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 이 김 전 검사장도요, 지난해부터 이 화천대유에서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김 전 검사장은 20년이 넘는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면서 김만배 씨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액 자문료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통상적인 수준만 받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화천대유는 고위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이 고문이나 혹은 또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등을 이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문제를 대비해 고위 법조인 등을 영입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좀 어떻게 꾸렸는지, 왜 꾸렸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무관함을 주장해 왔었죠. 채널 A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서에 사업 시행자로 성남의 뜰이 선정된 이후 당시 투입된 용역비 7억 1,900여만 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됐었는데 참여자 중 하나로 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명시돼 있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보고서에 최종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업체라고 해명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재판할 때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검찰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소위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 이첩 관련 설명자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어 오늘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그 밖에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함께 이첩하였다.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검찰의 수사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현직 검사가 관여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게 검찰의 발표라는 거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채널A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중요하게 봤을 것이라면서 지분 1%인 화천대유까지 유의해서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 이익이 났을 때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이 소수의 인사들이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 잔치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재명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초과 이득이 났을 때는 그걸 환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일부가. 그거를 근데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그때 부동산 상황 이재명 시장의 책임은 아니고 국회 책임이죠. 그건 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현 상황을 꼬집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상당한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발언들 들어보시죠. 그전엔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시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본인은 그때 생각에는 그게 단군 일의 치적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몇몇 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취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을 막기 위해서 딴 얘기를 하는 거, 동문서답을 하는 거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같은 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는지 그냥 여기 와서 그런 질문만 던지는 것 같지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또 이 국민들의 삶에 진짜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전해드렸던 대로 검찰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 먼저 의견 한번 여쭤보고 또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중앙지검은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대검 진상자료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또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서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게 오늘 검찰이 밝힌 설명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대검에서 수사를 많이 했고 포렌식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에서도 같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검에서 수사하면서 검사의 어떤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소
공수처가 원칙적인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에 관련 자료와 이런 것들을 이첩을 요구한 것 같고 앞으로는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또 중복 수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검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이 현직 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그 손준성 검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다른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하고의 관련성 여부가 공수처에서는 계속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로 특정이 됐잖아요.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모 검사가 있는데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모 검사가 그 문건을 생성시켰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수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아마 이 뭐 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문건을 작성했거나 또는 문건을 전달한 원출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아마 공수처로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관건이고 핵심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떻게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오늘 검사가 확인이 된 거 이것이 그것을 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연결이 되려면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한테 지시했느냐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검찰의 발표는 여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손준성 검사 외에 다른 검사 사이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요거까지만 확인됐다. 이제 그게 물론 확인됐다는 게 손준성 검사일 수도 있고 제3의 검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는 건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 보낸 것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맞으려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가 이 사람한테 이 검사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걸 손준성 검사한테 보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한테 했으면 텔레그램으로 만약 보냈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 말도 맞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 말도 다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최초 발신자가 뜬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그거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가 있어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요. 민간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 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유 씨가 기존 사업개발팀을 놔두고 과거 대장동 개발 추진에 실패했던 민간 사업자와 연결된 인사들로 전략사업팀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별동대처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문서 목록을 보면요. 유 전 본부장은 부임 직후인 2014년 10월 직제 개편을 통해 기획본부 아래 전략사업팀을 신설을 했고 이를 고리 삼아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공모와 심사 그리고 이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주주 협약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기획본부 소속이고 이 개발본부에서의 일은 개발본부에서 올라가는 일이다라면서요. 기획본부로 올라가려면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 개발 업무 주무는 개발사업본부가 맡기에 기획본부장인 자신은 사업 이익 배분 결정 과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신설 전략사업팀, 또 사장 직무대리 권한을 활용해서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주주 협약에 이르는 핵심 과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화천대유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주지를 떠난 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추가 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약속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됐다면서 번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배당을 받고 곽상도원 아들에게 또 산재 보상 등의 명목으로 해서 50억 원을 챙겨준 화천대유 측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이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인데요. 대장동 재정착을 원한 이주민 50여 명이 신축 아파트 평당 공급 가격이 급등해서 이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소송을 내자 화천대유 측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재정착 지원금 5천만 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화천대유는 지난 7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재무제표를 보면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으로만 577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사정이 어렵다고 말한 올해에도 100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챙겨줬죠. 네, 앞서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일하다가 퇴직금으로 올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 역시 이 성과급을 많이 책정받은 건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서 화천대유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이 대표, 지난 5월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인출 내역을 경찰에 통보한 건 지난 4월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대표인 이모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데요. 뭉칫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내역을 분석하고 바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27일에야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국의 늑장 수사 논란이 일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무튼 화천대유는 이 소환 조사 때문에 이미 넉 달 전부터 수사기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는 그 이후 4개월간 큰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관련자들끼리는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늑장 수사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6명으로 이뤄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화천대유 등을 포함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 늑장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나름이겠지만 늑장 수사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고발장 접수돼서 배당된 뒤에 어제 압수수색 시점까지 하면 거의 뭐 사나흘 상관에 된 일 아닙니까? 늑장 수사라는 데는 적어도 중앙지검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살던 집을 매입한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여건은 사실상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공세에 나섰고요. 윤 후보 측은 부친의 몸이 불편해서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갔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윤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그쪽은 아마 계속 뭐 서울지검이나 대검 출입을 했을 테고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 깨져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이제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집을 이제 내놨는데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줄게 내놔서 이거를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그리고 나도 어제 TV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윤 후보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우선 궁금한 건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 후보 측이 서로를 알고서 집을 거래했느냐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인 매수자가 바로 이 김만배 씨의 친누나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로 참여한 천화동인 3호 사내 이사입니다. 이 때문에 윤 후보와 이번 의혹의 관련성이 의심을 받자 윤 후보는 부모님을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고 해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적극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김만배 씨 누나는 시세대로 매입해서 바로 월세를 줬고 당시 계약 상대가 윤 후보 부친인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얻은 배당금은 전액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 매입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 당사자 얘기도 그렇지만 거래를 중개해준 부동사업소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목동에 사는 매수자가 강아지를 키울 만한 집을 찾는다고 와서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 일각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만한 집을 찾아놓고 바로 월세를 줬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지만요. 이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본인도 해당 집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인 줄 몰랐었고 양측이 계약하러 만났을 때 안면이 있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 또 중개업소 모두 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연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용남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가 나한테 접근을 하려 그런 건가 하는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약에 김만배 씨가 윤 후보 부친 집인 걸 알고 샀다면 김 씨가 뭔가를 노리고서 윤 후보에게 접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윤 후보가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취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캠프에서는 불쾌한 우연에 놀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민주당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연이라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참 기이하고 이런 불쾌한 우연에 놀랐는데 사는 과정에서 10군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고 3명 정도 매수 유형자가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거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매매 과정도 보면은 20억을 달라고 했었다가 19억으로 이제 낮춰줬어요. 뭐 뇌물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 뇌물이라고 의심을 하시면은 뇌물이라면 이거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죠. 네, 윤석열 후보의 다운 계약서 논란 공방이 가열되면서 윤석열 캠프는 뇌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진을 고발했습니다. 어제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윤기중 명예교수의 통장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죠. 월 신용카드 대금부터 간병비 그리고 통신요금의 이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계약금 1억 8천만 원과 중도금 10억 2천만 원, 잔금 7억 원 등 총 19억 원이 넘어간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는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면서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부정한 거래를 할 거면 차라리 가격을 더 올려받는 것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급매를 했다. 그리고 시세와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공감TV 측에서도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열린공감TV 측은 윤 후보 측이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띄엄띄엄이고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다니 이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면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관련 보도를 봤는데 윤 후보 측이 연희동 근방 부동산 10곳에 금매로 내놨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전 주택 주변의 블록 주변에 공인중개사 3곳 중에 본인들이 이제 문이 열리지 않은 곳 한 곳을 제외하고는 물어보니까 해당 매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다면서 윤 후보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집에서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굳이 놔두고 큰 길을 건너서 바깥쪽에 좀 멀리 있는 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취재한 바로는 가까운 곳에서 매물을 받은 곳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네, 열린공감 측은 시세보다 싸게 산 게 어떻게 뇌물이냐는 주장에도 이 뇌물성 거래 의혹을 부정하는 반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 우선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90이 넘으셨고 굉장히 몸이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상속세를 위해서 급하게 매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가격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다운 계약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뇌물이라고 얘기한 건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가장 해서 뭔가 뇌물성 거래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통장으로 오고 갔던 19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외에 현금으로 오고 갔던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그 19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오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뇌물성 거래를 부정하는 그런 반증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열린공감TV 측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열린공감TV 측이 아직까지 어떤 물정을 내놓은 것은 또 없고요. 또 자신들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추측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저희는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추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로또 맞을 확률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만배 법조 기자였잖아요. 대표가.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또 김만배 기자가 굉장히 형동생하는 사이다 이런 취지의 말은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집을 샀는데 월세를 줬다 이런 건 이제 의심스러운데 그렇다면 뇌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실은 증거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뭐 화천대유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2019년에 출금했습니다만 이 돈이 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섣부른 의혹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한 19억이라고 하니까 그럼 다운 계약서를 썼나? 그리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줘서 뭐 상속세라든가 양도세를 탈루하는 데 사용했을까? 그런데 또 뭐 시세 보니까 지금 또 낮다고 하는 거니까 실은 이건 조금 수사를 지켜봐야지 지금 단계에서의 의혹은 단순한 의혹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이 부친의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인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형 동생하는 막역한 사이란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당시 알고 지내던 검사, 기자 한 17명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중에 2명한테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라고 박영수 특검이 물어봐서 다들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검사한테 성렬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또 아주 즉각적으로 윤석열을 추천해서 기자들의 뇌리에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페이스북에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의원님이 계셔서 직접 목격했던 게 아니라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확보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었군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형 동생하는 사이다. 김만배 씨가 법조기자 시절 박영수 당시 특검에게 윤석열 후보를 형이라고 지칭하며 수사팀장에 추천했다고 적었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도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어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와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면서 김의겸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직접 그 장면을 본 것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함께 들어봤지만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전해 들었다는 언급을 안 해서 직접 들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관련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니까 오늘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은 아니라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아까 그 박영수 특검한테 김만배 씨가 수사팀장으로 추천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주진우 기자도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윤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기사를 봤는데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수 특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기자가 지금 이 김의겸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지금 SNS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과연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김경진 같은 사람도요, 저 한 번도 못 보거나 또는 저하고 술 한잔 안 해본 사람도 나 경진이 형 정말 측근이다라고 저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김만배 기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후보하고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김만배 기자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안 했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형이라고는 부르는데 절친은 아니다. 네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취재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를 형이라고는 불렀습니다. 상도 형이라고 불렀었고 박영수 특검한테도 그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상도 형.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형이라고 불렀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조금 전에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법조인들, 고위 법조인들을 왜 모셨냐니까 제가 잘 아는 형님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김만배 씨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 얘기를 이렇게 잘 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시행을 하시는 분도 많다고 뭐 저도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형님하고 동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거나 아니면은 박영수 특검한테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죠. 그건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지 뭐 형님 동생 한다고 해서 비리에 같이 엮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뭐 정말 그 김의겸 의원도 뭐 기자 생활 해봤잖아요.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혹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김만배 씨의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의혹이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서울 주택은 어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알만한 분들이 살 것이다 라면서요. 윤 전 총장 측은 그 집을 취득해서 몇십 년째 살고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 성북동에 가서 저택을 산다고 하면 성북동 어디에 사도 아마 기업 회장님이랑 결부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 후보는 과연 비리 의혹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준석 대표의 대처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게시된 지 20여 분 만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홍 후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유승민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유승민 캠프는 어제 논평을 내고 우연의 일치가 왜 하필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일어났을까라면서요. 금매라도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 나름 물증까지 내는데도 이게 어찌 보면 같은 식일 수도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히려 의혹을 좀 키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아무리 경쟁 상대라도 사실은 상식의 눈, 국민 눈높이에서 저는 그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게 31억 원의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오보를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그것도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저런 자세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우연인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연은 몇 가지의 우연이 겹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로또 맞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더군다나 같은 당 후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되겠습니다. 아주 요새 유행인데, 국민의힘이 저를 그렇게 절대 권력자 또는 이제 절대 지배자 또는 왕권적 그 총재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모른 척하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이분은 이재명이 몽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저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봉고파직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 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선 이번 의혹에 대한 시선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함으로써 본선을 대비한 전략적 행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뭔가 조급한 거 아니냐, 막말 리스크를 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서는 또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 도둑의 힘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웠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여긴 만큼 억울함이 크다라는 점을 나타내려는 차원에서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직접 겨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 강도 높은 비판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자신을 남극에 있는 섬에 유배시키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막말이 섬뜩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고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선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안치 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면서 추악한 과면을 확 찢어놓겠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참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봉고파직이니 위리안치니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 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달아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유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비리 의혹의 설계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리 깨끗하고 당당한 분이 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검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한마디는 못하는가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봉고파직,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봉고파직을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위리안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봉고파직은 말 그대로 관직을 다 빼앗는 거고요. 위리안치라는 거는 귀향을 보내서 가시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를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근데 이제 좀 센 발언인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 이후에 몸통은 감옥 보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몸통을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도 화천대 이후 누구 겁니까 하면서 또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추석 내내 플랜카드를 달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추석 전에 이미 원내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몸통이고 감옥 보내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공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봤어야 됐고 그 퇴직금이 2021년 3월 달에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5개월 전에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 이건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 것 같고 또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실은 뭐 제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더 아쉬운 건 실은 이제까지 화천대유와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런 시행사, 개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놔둘 것인지 어떤 방식의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권 전반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면을 추악한 가면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가면을 찍고 나니까 변학도가 보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저기 보도가 됐을 때 해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본인이 설계자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 5,503억 원을 내가 그 성남시정 시 재정에 환수한 그런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거 이 시행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개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뭐 사설 정보지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 거기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한 얘기들이 곧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격용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본인은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그 과거 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이 사실과 아닌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10분간 생방송합니다.
100분간 생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동 의혹 등 뜨거운 이슈를 놓고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